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5주차 수업이 끝났고, 그리고 제가 강의 자료에 이제 첫 번째 과제를 올려놨는데, 그 과제를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에 보면, 여기 어사이먼트 넘버 1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제가 올려놨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과제라 그래서 또 겁먹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제가 이제 과제를 다 제출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과제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뭐 스캔하거나 혹은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고 이러는 것도 번거롭고, 제가 일일이 검사하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그 과제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계속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과제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일단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이제 제출을 받았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수업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에는 이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 강의까지 들은 다음에 이제 각자 풀어보기 바란다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5주차 수업까지 다 들은 학생만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5주차까지 뭘 배웠냐면 챕터 10장하고 11장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마르코이스 티어리에 올려놓은 강의 노트까지 그렇게 3개 올려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5주차까지 강의를 제가 다 했죠. 이제 거기까지에 대한 과제예요. 이 1번 과제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풀어보시고, 이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과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과제입니다. 꼭 제출해야만 과제인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내주는 과제이고, 다만 제가 이제 검사는 하지 않겠다. 우리가 뭐 초딩도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 일일이 검사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이제 그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공부해보라는 뜻으로 제가 내준 과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프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리 동영상을 보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풀어보지도 않고 이거 동영상 보고 있다면 지금 빨리 끊고, 손을 한번 다 풀어보고 그 뒤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많이 와닿죠. 자기가 한번 풀어봐야지 그게 내가 어디서 틀렸구나, 더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그냥 남이 풀어준 거 그대로 보고 있으면 그거 보고도 이해할 수는 있긴 한데,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이제 자기가 그 배운 내용을 더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제 제출하지 않는 과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대학생인데 스스로 공부해야죠. 그쵸? 우리가 뭐 고등학생처럼 누가 감시하면 공부하고 감시 안 하면 공부 안 하고 그런 거면 대학교 뭐 하러 와요? 그쵸? 그래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과제 제출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게 과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뭐 강의 들으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좀 수업을 듣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써놓은 거 있는데, 제가 요즘 하도 집에서 심심해서 오픈 채팅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심심한 학생들 있으면 이 밑에 주소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일부러 오실 필요는 절대 없고, 아주 심심한 학생들 있으면 그냥 들어와서 저랑 가볍게 농담 따먹기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운받아서 이제 한번 풀어보죠. 여기 첨부 파일 다운받으면 어사이먼트 넘버 1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산술 평균 수익률과 기업 평균 수익률. 지난 6년 동안 어떤 주식의 수익률이 36%, 19%, 27%, 뭐 마이너스 6%, 13% 이렇게 됐다. 이 기간 동안의 산술 평균 수익률과 기업 평균 수익률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 문제를 풀어보면 수익률이 36%, 19%, 27%, 마이너스 7%, 6%, 13% 이렇게 된다네요. 매년 지난 6년 동안 수익률이.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는 퍼센트로 써있지만 저는 이제 소수점으로 바꿔서 썼어요. 0.36이 36%죠. 0.19가 19%고. 자, 산술 평균 수익률 어떻게 구하느냐? 산술 평균은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거를 다 더해요. 6개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했더니 0.1566%로 나타내면 15점 반올림해서 15.67%가 되겠습니다. 자, 기하평균 어떻게 구하느냐? 기하평균은 기억나나요? 여기 있는 각각의 그 수익률에 다 1씩을 더해서 1.36, 1.19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다 곱하면 6개 곱한 거죠. 6개 곱했으니까 6분의 1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1 빼주면 우리가 다 1씩을 더해서 곱해준 값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을 빼주면 기하평균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1 더하기 0.36, 즉 1.36 곱하기 1.19, 1 더하기 0.19 또 곱하기 1 더하기 0.27, 1.27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0.07 그러면 1 더하기 마이너스 0.07이니까 여기는 0.93이 되겠네요. 1보다 작은 숫자. 그 다음에 곱하기 1 더하기 0.06 1 더하기 0.13 이렇게 해주면 여기까지 곱하면 6개 곱한 거니까 여기에 몇 승을 한다? 6분의 1승 6분의 1승을 해주고 그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6분의 1승이 되면 1점 얼마 나오겠죠. 왜냐면 다 1씩 더해준 값이니까 최종적으로 1을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하평균이 돼요. 네, 계산해 보면은 기하평균은 0.1480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면 14.80%가 됩니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랬죠. 역시 여기서도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더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게 또 같은 문제입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주식의 종가와 배당이 다음과 같다. 종가는 이제 그 연도가 끝날 시점에 이제 가격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0년도에 48.27의 가격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1년이 지나서 보니까 1년 지나서 가격이 53.84로 올랐고 그리고 1년 동안에 받은 배당이 1년 지나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총 받은 배당이 0.57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수익률은 어떻게 됐냐? 이제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수익률. 자, 그러면은 자 1년째 가격이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수익이라는 것은 자본이득과 배당수익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였죠. 자본이득은 가격이 올라서 내가 번 돈, 배당수익은 내가 1년 동안 받은 배당 때문에 번 돈. 그래서 수익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수익은 일단 1년째 가격에서 0년째 가격을 뺀 거. 그만큼 나는 주가가 올라서 번 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53.84에서 48.27을 뺀 거만큼이 나의 일단 자본이득이고 그 다음에 거기 더하기 배당 수익이 있어요. 1년 동안 나 0.57을 돈으로 받았죠. 그것도 역시 수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까지 합쳐주면 내가 0년에서 1년 넘어가는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48.27에서 53.84로 오르면서 그 차이만큼 자본이득, 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있고 그거와 별개로 난 0.57이라는 배당을 또 받았어요. 1년 동안. 그것도 내가 번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C
여기 53.84에서 48.27 뺀 거 이만큼이 자본이득, 그리고 뒤에 거 0.57만큼 이만큼이 배당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뭘로 나눈다? 처음 시작할 때 가격으로 나눈다. 그래서 나누기 처음 시작할 때 가격이 48.27이죠. 이 가격으로 나눠주면 수익률이 돼요. 이렇게 하면 1점 얼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1을 빼줘야지 이제 0. 얼마 이런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 값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1을 빼시면 안 되죠. 1 안 빼고, 예. 왜냐면 그냥 수익이었으니까, 예, 1을 빼면 안 되는데. 아, 미치겠네. 네, 1 빼면 안 되고. 여러분 웃지 마시고요. 네. 네, 1 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아.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2년째 수익률. 자, 2년째 수익률은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1년째, 그러니까 1년째 끝날 때 53.84의 가격으로 끝났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받은 배당, 이건 다 지나간 거니까 무시하고.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53.84로 시작했는데 1년 지나니까 57.75로 끝났어요. 그만큼 자본이득이 발생한 거죠. 나의 자본이득은 57.75에서 53.84를 뺀 값이 자본이득, 주가가 올라서 벌어들인 돈. 그거 더하기, 난 1년에서 2년 넘어오는 동안에 0.6이라는 배당만큼을 또 벌었어요. 그만큼은 배당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뭘로 나눈다? 원래 가격 53.84 이걸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은 2년째의 수익률이 된다. 1년에서 2년 넘어갈 때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면 3년째, 2년째에서 3년째로 넘어가는 수익률은, 자, 3년째는 주가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자본 이득이 아니라 자본 손실을 봤어요. 54.21에서 57.75로 이제 빼주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57.75에서 54.21로 주가가 하락했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본 이득이 마이너스예요. 자본 손실을 본 거고,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0.68의 배당을 벌었어요. 이건 플러스로 잡히는 거죠. 내가 받은 돈이니까. 그래서 이거 더하기 0.68 해주면 됩니다. 아마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까지 합쳐도 여전히 마이너스일 것 같네요. 그걸 나누기 똑같이 57.75 원래 처음 가격으로 나눠주면 그게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2년째에서 3년째 넘어올 때는 수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면은 4년째, 5년째 계산해보면은 4년째 15.96%, 5년째는 17.04%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의 수익률을 구한 거예요. 0에서 1 넘어갈 때 수익률, 1에서 2년 넘어갈 때 수익률, 이런 식으로 4년에서 5년 넘어갈 때 수익률까지 5개의 수익률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죠. 아까 위에 문제에서 6개의 수익률 있을 때 그걸로 산술기하평균 구했듯이 이거 5개 수익률 해놨으니까 이걸 역시 산술기하평균 구하면 되겠네요. 산술평균 어떻게 구한다? 산술평균은 다 더해서 5개니까 5로 나눈다. 산술평균 계산했고 9.84%네요. 자, 기하평균은, 자, 각각의 수익률에 1씩을 다 더한다 그랬죠. 그리고 1 더하기 0.08, 여기는 마이너스 0.04니까 아마도 0.95 뭐 이런 값이 되겠죠. 더하기 1, 0.15, 마지막으로 1 더하기 0.17. 네,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제 5개의 수익률 다 곱한 것이고, 5개를 곱했으니까 5분의 1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승, 0.2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 1씩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1을 빼주면 기하평균 값이 나와요. 그래서 산술평균보다 항상 기하평균이 더 작다 그랬죠. 기하평균은 9.53%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세 번째 3번 문제, 2개의 주식과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2개의 주식이 있나봐요. F와 G라는 주식이 있고 무위험자산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F 주식의 40, 주식 F에 40, 주식 G에 60을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다 제가 올려드린 슬라이드에서 다 공식 배웠었죠. 그 공식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1번 포트폴리오 1번은 뭐냐면 주식 F에 0.4를 투자하고 주식 G에 0.6을 투자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라는 거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 기대 수익률은 그 가중 평균으로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중 평균 계산하면 돼요. 가중 평균 어떻게 하느냐? F의 가중치가 0.4였죠. 0.4 곱하기 F의 수익률 12%, 그 다음에 G의 가중치 0.6 곱하기 G의 수익률 15% 이렇게 해주면 일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대충 12와 15 중간이니까 근데 F 쪽에 가까워야 되니까 13.5보다 좀 작고 3이나 3 정도? G에 가까워야 되는구나. 난 미쳤나봐. 저 제정신이 아니네요. 0.6이니까 G에 더 가까워야 되는데, 12와 15 중에 15쪽에 더 가까워야 되죠. G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13.8%가 됩니다. 와, 이거 벌써, 이제 겨우 세 문제 푸는데 벌써 두 번 실수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 F에 40%, G에 60%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13.8%, 12와 15에 딱 중간이면 13.5인데, 우린 G에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0.6을 60% 40%잖아요. G에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13.5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좀 더 G에 가까운, 그래서 13.8%가 돼요. 5대5로 투자했으면 13.5%였겠죠. 반반 투자했으면 정확하게 중간.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식이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식은 식 기억나나요? 한번 써서 보여드릴까요? 표준 편차 구하는 식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어둡지? 표준 편차, 어떤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만약에 A, B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 표준 편차의 그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너무 WA 시그마 A 제곱 그 다음에 WB 제곱 시그마 B의 제곱 더하기 2의 WA WB 시그마 A 시그마 B 그리고 로 AB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식대로 그대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걸 보면서 하는 게 좋은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저 식대로 그대로 해보면 일단 WA가 여기 WA는 A의 가중치를 의미하는 거죠. WB는 B의 가중치, 시그마 A는 A의 표준 편차, B의 표준 편차. 자, 그러면 A의 가중치 0.4의 제곱이죠. 0.4 곱하기 0.4. 그 다음에 A의 표준 편차의 제곱. 여기는 F라고 썼는데, 그럼 F의 제곱. 이렇게 두 개 곱해주고, 제곱이니까 두 번 곱해준 거죠. 제곱이라 써도 되지만. 그다음 더하기. 여기 보면 B의 가중치 제곱, B의 표준 편차의 제곱. 그러니까 G의 가중치 60%, 0.6 곱하기 0.6. 그 다음에 표준 편차끼리 또 곱해줘요. 다음에 세 번째 항 2 곱하기 이거 해주면 되죠. 2 곱하기 F의 가중치 0.4 곱하기 G의 가중치 0.6 곱하기 F의 표준 편차 20%, G의 표준 편차 30%, 마지막 여기 로 AB가 있죠. 이것도 곱해줘야 돼요. 로 AB가 뭐였냐면 두 주식 사이의 상관계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문제 보면은 상관계수가 0.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0.3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루트를 통째로 씌워주면 되죠. 이 전체 값에 루트를 씌워주면 0.5승을 해주면 그러면 표준 편차가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0.4 대 0.6이니까 가중평균으로 표준 편차를 한다면 26%가 나와야 되겠죠. 20과 30을 6대 4로 내분해야 되니까 G에 좀 더 가깝게 가려면
둘이 반반 투자, 반반이면 25인데, 중간이면 25인데, G에 좀 더 가까이 되니까 26이어야 돼요. 가중평균이었다면 26이어야 되지만, 우리는 상용인수가 1이 아닌 이상은 가중평균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 우리는 이 표준편차가 26%보다는 낮을 걸로 예상을 하고, 풀어보면, 답은 21.78%가 돼요. 26%보다 훨씬 낮아졌죠. 그래서 1번 포트폴리오의 답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B번 주식 FA20, 주식 GA30, 무위험 자산의 50%를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얘는 F의 20%, G의 30%,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을 우리가 보통 F라고 썼는데 여기 F가 있으니까 무위험 자산 그냥 무라고 쓸게요. 무위험 자산의 50%를 투자한 포트폴리오 2번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럼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그 표준 편차 얼마인지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 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번 포트폴리오가 뭐였냐면 1번 포트폴리오가 0.4 F에 0.4를 투자하고 G에 0.6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돈을 만약에 이 1번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각각에 내가 0.5 여기에 투자하고 0.5 여기에 투자해봤다, 또 0.5 투자하고 0.5 투자했다라고 쳐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F의 40%, G의 60%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1번 포트폴리오라고 P1이라고 했을 때, 1번 포트폴리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돈 전체를, 여기가 내가 가진 돈 전재산인데, 이 전재산을 반은 P1에 투자하고 반은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내 돈의 반 50%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F에 얼마 투자한 셈이 되는 거냐? 내 돈의 반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그 절반 중에 0.4가 F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절반 중에 40%면은 20% 들어간 거잖아요. 자, 절반 중에 60% 들어간 거면 G에 30%가 들어간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0.5 곱하기 절반 P1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절반을 무위험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P1이라는 것은 F에 0.4를 투자한 거고 G에 0.6을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더하기 나는 0.5 무위험 자산을 투자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0.5 중에서 절반 중에서 0.4가 여기 들어간 거니까 0.5 곱하기 0.4 하면 0.2잖아요. 0.2가 F에 들어간 거고 0.5 곱하기 0.6 하면 결국 0.3이 G에 들어간 셈인 거죠. 마지막으로 더하기 0.5 무위험 자산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P1에 절반 투자했고 무위험 자산에 절반 투자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F에 20, G에 30, 무위험에 50%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2번 포트폴리오 얘는 결국 1번 포트폴리오의 반,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의 반 투자한 거예요. 자, 1번 포트폴리오 얘는 위험 자산이죠.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21% 표준 편차 가지고 있죠. 무위험 자산은 표준 편차 없는, 표준 편차가 0인 자산을 우리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섞는 거죠. 지금 1번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결합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도 그 가중평균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러면 얘는 오히려 더 쉬운 거죠. 0.5를 1번 포트폴리오에 투자했어요. 얘 기대 수익률이 13.8%였어요. 더하기 나머지 0.5는 무위험 자산 5% 이 수익률 여기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5%, 13.8% 중간이니까 얼마쯤 돼야 되나요? 한 9.4?
네, 9.4%. 이제 조마조마해서 못하겠다, 암산도. 자, 9.4%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0.5 곱하기 1번 포트폴리오 1번. 그 다음에 0.5 곱하기 무형자산인데 얘는 뭐 할 필요 없죠. 0이니까. 그냥 곱하기 0인 거예요. 이건 굳이 뭐 더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0이니까. 그냥 0.5 곱하기 1번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만 해줘도 돼요. 그럼 10점 얼마 되겠네요. 10.89%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1번 포트폴리오와 무형자산을 반반 투자하면 이런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생각을 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3개의 자산, 위험자산 3개를 결합하면 그때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 어떻게 되냐, 그거를 알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2개의 자산 A와 B, 얘네 두를 결합하면 기대수익률이 가중평균으로 나오고, 표준편차는 여기는 이식처럼, 표준편차는 여기는 이식처럼 나온다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2개를 결합했을 때고, 2층 이 문제처럼 이렇게 3개를 결합하면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 어떻게 되냐, 그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만약에 3개를 결합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어떤 학생이 이걸 좀 크게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글씨를 크게 쓰는 게, 카메라를 좀 더 가까이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하니까 필기할 수 있는 양이 좀 적어지네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보이죠?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일부러 좀 크게 좀 쓰고 있습니다. 자, A, B, C 3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3개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그때 표준편차 A와 B와 C에 각각 WA, WB, WC만큼의 가중치를 둬서 이제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럼 기대수익률, 그 3개를 W 된다. P의 기대수익률은 그냥 우리 2개 했을 때처럼 똑같이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알겠죠? 가중평균이니까 A의 가중치 곱하기 A의 수익률, B의 가중치 곱하기 B의 수익률, C의 가중치 곱하기 C의 수익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기대 수익률은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 P의 표준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표준편차는 좀 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표준편차 어떻게 구하냐면은, 잘 보세요. 2개 했을 때랑 사실 비슷해요. 2개일 때랑 비슷한데, 이제 3개가 되니까 좀 써야 될 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2개일 때는 WA제곱, 시그마 A제곱, WB제곱, 시그마 B제곱. 이런 거 있었죠. 당연히 3개니까 C가 있으니까 C도 이거 써줘야 되겠죠. WC제곱, 시그마 C제곱.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옆에서 쓰면 안 보니까 밑에다 이어서 쓸게요. 우리 A랑 B 있을 때 뭘 더해줬었죠? 2 곱하기 WA, WB, 시그마 A, 시그마 B, 그리고 로 AB. 이런 항 더해줬었던 거 기억나죠? 자, 이거는 A와 B 사이의 관계를 계산한 거예요. 우린 지금 C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B와 C 사이에 대해서 써줘야 됩니다. WB, WC, 시그마 B, 시그마 C, 그리고 로 BC, B와 C 사이의 상관계수. 상관계수라는 건 반드시 둘 사이의 상관계수라고 했어요. 둘이 2개의 주식이 얼마나 같이 가는지 다르게 가는지. 우리가 3개의 주식의 상관계수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상관계수 무조건 2개가 어떻게 같이 가나 다르게 가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A와 B 사이, B와 C 사이 했으니까 C와 A 사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WC, WA, 시그마 C, 시그마 A, 그리고 로 CA, A와 C 사이의 상관계수까지. 이렇게 다 더해줍니다. 이 3개 사이의 관계를 다 더해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루트를 크게 씌워주면, 그러면 그 표준편차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도 이렇게 같은 비슷한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똑같은 계산을 해보면 우리 기대 수익률은 가중치 곱하기 수익률, 가중치 곱하기 수익률, 가중평균을 하면 된다 그랬죠.
0.2 곱하기 f의 수익률, f의 가중치가 0.2니까 0.2 곱하기 f의 수익률 더하기 0.3 곱하기 g의 수익률 더하기 0.5 곱하기 무형자산, 이렇게 해도 우리가 방금 위에서 구한 9.4%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똑같은 식으로 해보죠. 표준 쪽으로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세 개를 결합할 건데, 세 개 중에 한 개가 무형자산이라서 표준 편차 0이죠. 지금 여기 A, B, C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C가 무형자산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무위험자산이 하나 이렇게 껴있잖아요. 두 개는 위험이고 하나 무위험이니까. 무위험자산 C가 만약에 무위험자산이라고 친다면, 지금 여기서 쓴 식은 A, B, C 세 개가 다 무위험자산이 아닌 경우에 이제 이렇다는 거고, 사실 이 중에 무위험자산 껴있어도 이 식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식 자체는 그대로 성립하지만, 하나가 시그마, 예를 들어서 한 개가 한 개의 표준편차가 0이라면, 무위험자산이 껴있어서 한 개의 표준편차가 0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C가 0이라면 얘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요. 이게 0이라 치면 얘도 빠져나가고 얘도 빠져나가고 얘도 0이니까 이거 다 여러 개의 숫자를 곱한 건데 그 중에 하나 0이면 전체가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는 얘랑 얘랑 얘 이렇게만 남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WA제곱 시그마 A제곱, WA가 지금 0.2죠. 0.2 곱하기 0.2 곱하기 A의 표준편차, A의 표준편차. 여기는 F라고 썼는데, 그 다음에 G의 가중치 0.3 곱하기 G의 표준편차, G의 표준편차. 더하기, 얘는 0이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얘, 2 곱하기 A의, F의 표준편차, G의 죄송합니다. F의 가중치, G의 가중치, 곱하기 F의 표준편차, G의 표준편차, 그리고 둘 사이의 여기 상관계수, 여기 F와 G 사이의 상관계수가 0.3이죠. 0.3. 자, 그 다음에 이거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것도 0이니까 쓸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전체에 루트를 씌워주면 0.5승을 해주면, 그러면 위에서 구한 값 0.1089 이거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풀어보죠. 두 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식, 두 개 주식 S와 T가 있고 기대수익률 표준편차 이렇게 있네요.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네요. 근데 이번에는 주식 S와 T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런 주식은 실제로는 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종류의 주식입니다. 보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두 주식이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는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상황은 가능하다고 치고, 그래서 이런 두 주식이 있다고 쳐보죠. 자, 주식 S의 30%, S의 30%, T의 70%를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얘는 S의 30 그리고 T의 70을 투자한 그런 포트폴리오네요. 기대 수익률은 똑같이 풀면 되죠. 가중치 곱하기 S의 기대 수익률 더하기 T의 가중치 곱하기 T의 수익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딱 중간으로 치자면 13.5인데 지금 T에 더 많이 투자하니까 T에 가까워야 되겠죠. 15쪽에 좀 더 가까워야 돼요. 14.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계산해 보면 14.1% 0.141이 나왔습니다. 네, 표준편차 얘는 20, 얘는 30인데 지금 상황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마도 분산 투자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되죠. 표준편차 값이 아마 20, 30보다는 더 작은 값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해봅시다. S의 가중치 제곱 곱하기 S의 표준편차의 제곱 더하기 T의 가중치 제곱 곱하기 T의 표준편차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S의 가중치 T의 가중치 곱하기 S의 표준편차 T의 표준편차
그리고 곱하기 얘네 둘 사이 상응유수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요. 자, 이 전체 값의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0.5승을 해주면 표준편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0.15 얘네 둘보다 더 작아졌죠. 오히려 20% 30%였는데 표준편차 15%가 됐어요. 확실히 상응유수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그 표준편차 굉장히 작아졌죠. 그러니까 그 분산투자 효과가 굉장히 크죠. 표준편차가 작아졌으니까. 아까는 상황유수가 0.3이었단 말이에요. 얘네 둘은 0.3이었을 때 20과 30 분산투자 했더니 21.78% 효과가 물론 있었죠. 왜냐면 가중평균 하면 26%니까요. 26보다 훨씬 작은 21.7%가 나왔으니까 상황유수가 0.3일 때도 분산투자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만약에 3대 7로 그 가중평균 했으면 27%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현저히 작은 15%가 나왔단 말이에요. 상황유수가 마이너스 1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S와 T의 분산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0이 되기 위해서는 각 주식의 가중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0이 되려면 일단 필요 조건이 두 주식 사이의 상황유수가 마이너스 1일 때만 그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상황유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표준 편차가 0까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어디 갔어? 어떤 A와 B라는 주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두 주식의 상황유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두 주식의 상황유수가 1이라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포트폴리오는 이 직선상에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상황유수가 만약에 1이라면 포트폴리오는 이 위에서 하나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그 중에 어떤 점이 되느냐는 둘 사이의 가중치에서 결정된다 그랬죠.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다.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0.3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될지는 역시 가중치에서 결정된다 그랬고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A에서 직선으로 와서 여기 한번 점 찍고 그 다음에 B로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이게 상황에서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축이 표준편차였는데 세로축이 수익률이고 이 표준편차 값이 0까지 떨어지게끔 이런 점을 상황에서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마이너스 1일 때 한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 이거 다 나올 수 있죠. 가중치가 몇 대 몇인지에 따라서. 근데 가중치를 잘 설정하면 이런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가중치가 얼마가 되어야지 표준 편차가 0이 이렇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어떻게 풀죠? 똑같이 써보면 아까 그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이미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A의 가중치 제곱, A의 표준 편차 제곱, 그 다음에 B의 가중치 제곱, B의 표준 편차 제곱, 그 다음에 E의 WA, WB, 시그마 A, 시그마 B, 로 AB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로 AB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우리는 지금 풀고 있는 것이고 상황에서가 마이너스 1이라면 결국 이 값은 이 안에 있는 값이 WA 시그마 A 마이너스 WB 시그마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제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한 거를 루트를 씌우면 그 답이 어떻게 이런 거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A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이거 얼마가 되죠? 이거는 절대값 A 이렇게 되는 거죠. A 값이 플러스는 그대로 나오고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였으면 이거를 루트 앞에 루트를 씌우면 무조건 플러스니까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였으면 절대값을 붙여서 플러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얘도 절대값
WA 시그마 A 마이너스 WB 시그마 A,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이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당연히 표준 편차가 0보다 작은 이 왼쪽으로는 갈 수가 아이고 이 그림에서 표준 편차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0까지 내렸지만 0보다 더 작게는 이보다 더 왼쪽으로 안 갔죠. 절대값이니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항상 0보다 크지만 딱 한 번 0이랑 같을 때가 있어요. 언제 0이랑 같느냐? 바로 이 두 값이 같으면 똑같은 것끼리 빼면 0이잖아요. 3 빼기 3 하면 0이죠. 같은 값끼리 빼면 0이니까 얘네 둘이 같으면 WA 시그마 A가 WB 시그마 B랑 같으면 이 값은 표준 편차 값이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시그마 P가 빵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어디 있나요? 문제 표준 편차 20% 30% 그랬네요. ST였는데 저기서 문제가 표준 편차가 얘는 0.2이고 얘는 0.3이에요. 자, 그러면 가중치를 몇 대 몇으로 하면 될까요? 가중치를 3대 2로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딱 되잖아요. 그렇죠? 가중치 3대 2니까 그러면 3대 2로 가중치 한다는 것은 WA는 0.6 WB는 0.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6대 4니까요. 3대 2라는 게 가중치 6대 4란 0.6, 0.4라는 거죠.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못 풀겠다. 그럼 그냥 연립 방정식 푸는 거죠. 지금 이 식에서 식 하나 만들어서 0.2 곱하기 WA 더하기 0.3 죄송합니다. 0.2 곱하기 WA는 0.3 곱하기 WB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식은 가중치라는 게 두 개 더해서 합이 1이어야 되죠. WA 더하기 WB가 1이어야 된다는 식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미수 두 개 WA, WB 그 다음에 식 두 개니까 이거 그냥 풀면 되죠. 이거 어떻게 푸는지까지는 제가 이거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한 3살만 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럼 실제로 그런 거 볼까요? 저 포트폴리오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아까 거를 1번 포트폴리오라 치고 2번 포트폴리오는 S에 60%를 투자하고 T에 40%를 투자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 아까 여기서 0.6 대 0.4로 가중치를 주면 지금 문제 다 푼 거예요. 가중치가 S에 0.6, T에 0.4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중치를 주면은 표준 편차 빵이 될 거라는 거죠. 계산해 봅시다. 기대 수익률 0.6개 12% 0.4에 기대 15% 하면은 아마 13쪽에 좀 더 12쪽에 가까워졌죠. 13. 뭐 얼마 이렇게 13.2%가 나왔고 표준 편차 똑같이 앞에 사던 대로 계산해 보면 0.6 곱하기 0.6 곱하기 S의 표준 편차의 제곱 그 다음에 0.4 0.4 곱하기 T의 표준 편차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S의 가중치, T의 가중치, S의 표준 편차, T의 표준 편차 마지막으로 두 사이의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 된다 그랬죠? 계산해 봤더니 네, 0이 나와요. 그래서 가중치를 6대 4, 0.6, 0.4로 하면은 표준 편차 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가네. 자, 그럼 이번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3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라. 자, 이번에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는 이제 각각의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알려줬었는데 이번에는 주식의 분포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주식의 수익률이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각 경제 상황이 발생 확률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제 풀었었죠. 책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주식 A와 B에 40%를 투자하고 주식 C에 20%를 투자했다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분산 표준 편차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럼 1번 포트폴리오를 해보라는 거죠. 1번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A에 40%, B에 40%, C에 20%를 투자하래요. 네, 이런 포트폴리오가 1번 포트폴리오예요. 자,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호황일대 수익률, 보통일대 수익률, 불황일대 수익률을 각각 구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걔의 기대 수익률, 표준 문자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P, 1번 포트폴리오의 그 호황일대 수익률은 A의 가중치가 0.4니까 0.4 곱하기 A의 호황일대 수익률, 그 다음 B의 가중치 0.4 곱하기 B의 호황일대 수익률, 그 다음에 C의 가중치 0.2 곱하기 C의 호황일대 수익률, 이렇게 하면 호황일대의 P1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봤더니 0.24 이렇게 24%가 됐고, 그 다음에 보통일대의 P1의 수익률은 똑같이 하면 되죠. A의 가중치 곱하기 A의 보통일대 수익률, B의 가중치 40% 곱하기 B의 보통일대 수익률, 그 다음에 C의 가중치 곱하기 C의 보통일대 수익률, 이렇게 해주면 보통일대의 P1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12.4%고, 마지막으로 불황일대도 똑같이 해보면 불황일대는 마이너스 0.084 손실을 보게 되네요. 두 개에서나 손실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대 수익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호황이 발생한 확률 곱하기 호황일대의 수익률 더하기 보통일대 확률 곱하기 보통일대의 수익률 더하기 불황일대 확률 곱하기 불황일대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기대 수익률은 11.14%가 됐습니다. 0.1114, 11.14%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했냐면 분산은, 자, 잘 보세요. 분산은 호황일대 수익률 곱하기 호황일대 편차의 제곱을 구해야 돼요. 잠깐만요. 앞에 굳이 괄호를 붙일 필요가 없구나. 호황일대 수익률 0.25, 호황일대 수익률 곱하기 호황일대 편차라는 게 뭐냐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난지, 평균이 바로 이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였죠. 0.24 빼기 이 기대 수익률 값 0.1114, 이거의 제곱을 하면 그게 편차의 제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면 분산을 구할 수 있었죠. 한번 더 해볼까요? 보통이 발생한 확률 곱하기 보통일대의 편차의 제곱, 보통일대의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 값을 뺀 거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황일대 확률 곱하기 불황일대의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 그 편차의 제곱, 이렇게 더해주면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분산을 구해보면 이렇게 0.011 이렇게 나온다 그랬고,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서로 단위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잘 안 쓴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산에 0.5승을 하면 표준 편차 되죠. 이렇게 표준 편차를 만들어주면 퍼센트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단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11.14%, 표준 편차는 10.89%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B번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4%라면 이 포트폴리오, 지금 방금 내가 구했던 포트폴리오의 기대 리스크 프리미엄은 얼마인가 그랬네요.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네, 그냥 씁시다. 프리미엄은 뭐였죠? 무위험 수익률 대비 몇 퍼센트가 수익률이 초과해서 나오는지,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었죠. 기억나나요? 리스크 프리미엄은 단순히 이 기대 수익률 값에서 11.14%가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이 포트폴리오 투자했을 때 상황이 좋으면 24% 먹고, 보통이면 12.4% 먹고, 망했으면 불황이면 8.4% 손해보지만 평균적으로는 11.14% 정도 이제 먹는다라는 게 기대 수익률이었고, 그 기대 수익률은 리스크가 있는 기대 수익률이죠.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 상황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였어요.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나는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았다, 호황이든 불황이든 뭐 상관없이 나는 일정한 수익률을 얻고 싶다, 그게 바로 무위험 수익률인데 걔가 4%예요. 그럼 무위험일 때 내가 4%였는데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11.14를 얻어요. 그래서 11.14에서 4를 빼면 0.04를 하면 7.14%가 기대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나는 7.14%만큼을 더 초과로 더 얻는 거예요. 위험을 안 택했으면 4%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위험을 택하기 때문에 추가로 7.14%를 보태서 11.14%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일종의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C번. C는 주식 A, B, C에 각각 20%씩 투자하고 기대 수익률이 4%인 무위험 자산에 40%를 투자했다면, 그래서 20, 20, 40 합쳐서 60에다가 여기 40 투자했으니까 100% 다 투자한 거네요. 자, A, B, C에 각각 20% 투자하고 기대 수익률이 4%인 무위험 자산에 40% 투자했다면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각각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무위험 자산이라는 게 있어서 무위험 자산 F라고 쳐봅시다. F라는 데가 있으면 얘는 수익률이 호황이든 보통이든 불황이든 관계없이 항상 4%로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기대 수익률이 4%라 했죠. 이런 걸 보고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이 없어요. 호황이 됐든 보통이 됐든 불황이 됐든 수익률이 항상 동일한 거.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특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걸 무위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4%로 동일 일정해요.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2번 포트폴리오는 A의 20%, B의 20%, C의 20%, 다음에 F의 40%를 투자한 이런 포트폴리오가 2번 포트폴리오네요. 자, 그럼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 했던 거랑 전혀 뭐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호황일 때의 이 2번 포트폴리오 P2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수익률은 A의 가중치 곱하기 A의 수익률, 죄송합니다. A의 가중치 곱하기 A의 수익률 더하기 B의 가중치 곱하기 B의 수익률, C의 가중치 곱하기 C의 수익률 더하기 F의 가중치 곱하기 F의 수익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호황일 때의 P2의 수익률이 나와요. 보통일 때도 똑같이 A의 가중치 곱하기 A의 보통일 때 수익률, B의 가중치 곱하기 B의 보통일 때 수익률 더하기 C의 가중치 곱하기 C의 보통일 때 수익률, 마지막으로 F의 가중치 곱하기 F의 보통일 때 수익률을 해주면 보통일 때의 P2의 수익률이 됩니다. 불황일 때도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이 세 개의 값을 이용해서 얘랑 발생 확률 이거 이용해서 기대 수익률 분산 표준 편차 구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 하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호황이 발생한 확률 곱하기 호황일 때의 수익률 더하기 보통이 될 확률 곱하기 보통일 때의 수익률 더하기 불황일 될 확률 곱하기 불황일 때의 수익률, 이렇게 해주면 기대 수익률 값이 나오겠네요. 네, 8.97%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똑같이 해보면 분산은 호황이 될 확률 곱하기 호황일 때 편차의 제곱이라 했죠. 편차라는 것은 호황일 때의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 값을 뺀 값을 편차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거의 제곱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더하기 보통이 될 확률 곱하기 보통일 때의 편차의 제곱을 해준다 그랬고, 더하기 불황이 될 확률 곱하기 불황일 때의 편차의 제곱을 해주면 돼요. 이게 분산이에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 값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퍼센트로 바꿀 수 없다 그랬고, 얘는 8.97%라 쓸 수 있지만 얘는 0.77%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얘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를 우리는 구해요. 표준 편차는 0.5승 루트를 씌우면 되고, 그 표준 편차는 다시 단위가 같아지기 때문에 8.78%라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8.97%, 표준 편차는 8.78%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6번 문제. 주식 Y의 베타는 1.30, 기대 수익률은 13%이다. 주식 E의 베타는 0.75, 기대 수익률은 10.5%이다. 무이용 수익률 4.5,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7.2라면 두 주식의 가격은 적정한가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자, 지금 주식 Y의 베타가 1.3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베타를 우리 이렇게 주어지면 이 베타를 가지고 CAPM을 활용하면 베타를 CAPM이 뭐였죠? 베타가 얼마면 그 주식의 그 기대 수익률이 얼마이다 라는 베타와 기대 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CAPM이라고 그랬죠. 함수라고 그랬어요. CAPM이라는 것은 CAPM은 함수인데, 함수라는 게 뭐였어요? 뭐 X를 집어넣으면 Y가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게 함수죠. X에 3을 집어넣었더니 함수라는 게 X 더하기 2라는 게 함수여가지고 3을 집어넣었더니 더하기 2에서 Y가 5가 튀어나오는, 이런 게 함수잖아요. 자, CAPM은 함수란 말이에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기대 수익률이 튀어나오는 게 함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베타가 1.3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베타를 집어넣으면 CAPM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 값을 구해볼 수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기대 수익률과 지금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Y의 베타가 1.30이래요. 자, 그럼 Y의 기대 수익률은 CAPM에 의하면, CAPM식은 CAPM식 기억나나요? CAPM식은 이런 거였죠. A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무이용 수익률 더하기 A의 베타 곱하기 시장의 수익률 빼기 그 무이용 자산의 수익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CAPM이었어요. 그쵸? 물론 기대 수익률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2를 여기에 붙여야 이제 옳겠지만, 귀찮아서 그냥 2는 안 쓴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쓰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Y의 베타가 1.30이래요. 그럼 베타가 1.30이고, 지금 여기서는 A라 썼지만, 그 다음에 무이용 수익률이 4.5%, 얘가 4.5%, 얘가 4.5%, 그 다음에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7.2%. 이게 바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죠. RM-RF가 얘가 시장의 수익률인데, 시장의 수익률에서 무이용 수익률을 뺀 게 위험 프리미엄이란 말이에요. 시장의 수익률에서 무이용 수익률을 빼면 그게 바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죠. 이 값이 통째로 7.2%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베타가 1.30이라면 이 계산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CAPM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4.5% 더하기 1.30 곱하기 7.2%, 이렇게 하면 CAPM이 이야기해주는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계산해 봤더니 13.86%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주식 Y의 기대 수익률이 13%라는 거잖아요.
CAPM은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베타가 1.30이라면, 베타가 1.30, 내가 그만큼의 베타는 체계적 위험이었죠. 내가 그만큼의 체계적 위험을 감수하면 그 대가로 나는 13.86%만큼을 기대해야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CAPM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13%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주식 Y의 가격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는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옆에다 그려볼까요? CAPM은 베타와 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 베타가 0일 때는 무위험 수익률이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베타가 1일 때는 시장의 수익률이었죠. 자, 이게 바로 CAPM의 함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Y라는 주식이 베타가 1.3이래요. 베타가 1.3이면 그때의 수익률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의하면, 이 계산에 의하면 13.86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베타가 1.3이면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13.86%여야 되는데, 지금 이 Y라는 주식은 13.86이 아니라 13%쯤에, 여기가 13인데 13%쯤에 여기 Y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CAPM은 주식들이 이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Y라는 주식이 이 선보다 아래에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아래에 내려와 있죠. 그럼 이 주식의 지금 수익률이 지금 저평가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익률이 13.86이어야 돼요. CAPM이 옳다면. CAPM이 옳다면 13.86이 정당한 수익이에요. 내가 감수하는 위험 1.3에 대한 정당한 수익률이 13.86인데 그거보다 저평가된 수익률이 13%예요. 수익률이 저평가됐다? 라는 거는 가격은 고평가됐다는 걸 의미한 거죠. 수익률과 가격은 같은 개념이지만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수익률이 더 낮다라는 것은 내가 적정 수익률이 13.86인데 그보다 더 낮은 수익률이다라는 것은 가격은 반대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아무도 이런 주식 안 사겠죠. 다들 팔 거예요. 가격이 고평가니까. 주식을 사람들이 팔다 보면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수익률이 점점점 올라갈 거고, 수익률이 13에서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 13.86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게 CAPM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 Y의 가격은 고평가되어 있다. 주식 Y의 수익률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13.86이어야 되는데 13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저평가예요. 수익률이 저평가라는 건 반대로 가격은 고평가다. 지금 이 주식은 비싼 주식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식이다. 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내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정당한 수익률보다 더 수익률이 낮잖아요. 이런 주식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식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식은 비싼 주식이죠. 당연히 싼 주식이 아니고. 그래서 가격이 고평가된 주식이에요. 자, 주식 D는 베타가 0.75래요. 그럼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죠. 우리 아까 이거 계산할 때는 베타 1.3 집어넣었으니까 똑같이 0.75 넣어서 계산해보면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베타 곱하기 시장 위험 프리미엄 7.2% 이렇게 계산하면 주식 D의 그 적정 수익률이 나오게 돼요. 적정 수익률은 9.9%여야 해요. 자, 이 그림에서 똑같이 그러면은 베타가 0.75라면 그러면 수익률이 9.9%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적정한 수익률이라는 거죠. CAPM이 보기에는 CAPM이 옳다면 베타를 내가 체계적 위험이 0.75만큼만 감수한다면 그 계산해봤더니 9.9%가 적정한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시장의 수익률이 지금 기대 수익률이 10.5%를 주식 C의 기대 수익률이 10.5라는 거죠. G는 그거보다 좀 위에 10.5%에 여기에 주식 G가 있는 거예요. 여기쯤에 점이 있다라는 거죠. 즉 주식 G는 CAPM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적정 수익률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률이 더 위에 있다. 수익률이 고평가됐다.
내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서 정당한 수익인 9.9보다 더 많이 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주식을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는 주식이죠. 내가 감수하는 위험에 비해서 수익을 더 많이 주잖아요. 9.9만 줘도 나 행복한데 CAPM이 옳다면 10.5를 준다. 그건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은 뭐다? 값이 싼 주식이다. 저평가된 주식이다. 수익률이 고평가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가격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Y는 가격이 고평가, Z는 가격이 저평가예요. 자, 7번 주식 X 기대 수익률은 11%이며 베타는 0.90이다. 무위험 수익률이 5%일 때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가 되어야 하겠는가? 자, 그러면 자, X 수익률 그냥 A라고 쓸게요. X라고 써있지만 우리 계속 A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냥 X라고 쓸까요? 어떤 X라는 자산의 수익률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CAPM이 맞다면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X 수익률의 베타, X의 베타 곱하기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X 수익률이 11%이고 그 다음에 무위험 수익률이 5.5%이고 얘가 5.5%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타가 얼마? 베타가 0.90이다 라는 겁니다. 베타가 0.90. 자, 그러면 시장의 수익률 이 RM은 얼마가 돼야 되겠는가? 이거 계산하라는 거죠. 뭐 그냥 방정식만 풀면 돼요. RM 빼고 다 왼쪽으로 넘겨주면 되니까요. 계산하면 되지만 일단 답이 대충 얼마쯤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으면 문제 풀고 나서 이제 계산 실수 같은 걸 좀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죠. 대충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쯤 나올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야기가 쉬운데 가로축이 베타, 세로축이 수익률이에요. 자, 그럼 무위험 수익률부터 시작하는 거였죠. 5.5%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수익률 5.5%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CAPM의 선, 이 선을 우리는 SML 시장 아니 증권시장선이라고 부르죠. 시큐리티 마켓 라인 증권시장선이라 불러요. 자, X라는 주식은 베타가 0.9예요. X라는 주식은 베타가 0.9이고 그때 X의 수익률이 11%다 라는 겁니다. X가 여기에 있대요. 그러면 시장은 베타가 1인 게 시장이라고 했죠. 베타가 1인 게 시장이에요. 시장은 여기 있어야 돼요. M은 여기 있어야 되고 그때 M의 수익률 이걸 우리 계산하라는 거죠. 마켓 수익률이 얼마인가? 그래서 11보다 0.9에서 1이면 조금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11보다는 살짝 클 걸로 예상할 수가 있고 또 계산은 그냥 여기는 이 방정식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 방정식 풀어보면 11에서 5.5 빼서 걔를 0.9로 나누고 5.5로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RM이 나오겠죠. 시장 기대 수익률 해보면 11.61%가 돼요. 그래서 이 물음표는 11.61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1보다는 살짝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배고프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시장과 동일한 체계적 위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한다. 50만 달러를 투자하려고 한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에 표를 완성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계산해 보죠. 자, 그래서 표를 완성하래요. 일단 무위험 자산의 베타는 뭐 볼 필요 없이 그냥 빵인 거죠. 이 값은 그냥 0이에요. 아이고. 무위험 자산의 베타는 0인 겁니다. 무위험 자산은 그 정의상
우리가 정의상 베타의 정의를 할 때 무형자산의 베타가 0, 그리고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가 1,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였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여기가 무형자산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F라는 거죠. 무형자산 여기 있어요. 베타가 0이에요. 무형자산은 베타가 0일 때의 수익률이 무형자산의 수익률인 거고, 베타가 1일 때의 수익률이 시장의 수익률인 거예요. 무형자산을 0, 무형자산 베타를 0,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1로 놓고 출발하는 게 CAPM이에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베타는 그냥 정의상 0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는 50만 달러를 투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50만 달러를 투자한다 그랬으니까, 자, 내가 만약에 C만큼을 투자했다라면은 무형자산에는 50만 달러 빼기, 그러니까 50만 달러 빼기, 그러니까 정확히는 50만 달러 빼기 A, B, C를 다 뺀 게 무형자산의 양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A, B라고 한다면, 각각의 투자액을 A, B, C, D, 이거 무형자산 4개 다 합치면 50만 달러여야 되니까 50만 달러에서 이거 3개 더한 거를 다 뺀다면, A, B, C 더한 거를 뺀다면 그게 당연히 무형자산 나머지 몫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A, B 더한 거 28만이죠? 이미 28만 투자했어요. 50만에서 28만 빼면 22만이 남죠. 22만에서 C 뺀 게 무형자산인 겁니다. 무형자산은 22만에서 C를 뺀 값이 무형자산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주식 C에 얼마를 투자했나 이거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은 지금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이 포트폴리오가 시장과 동일한 체계적 위험의 포트폴리오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장과 동일한 체계적 위험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지금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얼마다?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1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1이라고 한다 그랬죠. 정의상 여기 써있죠. 베타가 1인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럼 시장과 동일한 체계적 위험,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1이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도 1이다. 즉 베타가 1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인 거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되죠. 포트폴리오 베타는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포트폴리오 베타는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요.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어떤 P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P라는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A의 가중치 곱하기 A의 베타, B의 가중치 곱하기 B의 베타, C의 가중치 곱하기 C의 베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가중치 곱하기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식을 세워서 해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A의 가중치, A의 총 투자액이 50만 달러니까 50만 달러 분의 13만 달러가 A의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이거 곱하기 A의 베타 0.85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B의 가중치 50만 달러 분의 15만이 B의 가중치예요. 그거 곱하기 B의 베타 0.3 더하기, 이번엔 C를 해보죠. C의 가중치는 50만 달러 분의 C가 C의 가중치였어요. 곱하기 1.45가 C의 베타입니다. 지금 여기 베타 다 나와있죠. 0.85, 여기 1.3, 1.45. 좀 헷갈리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은 50만 달러 분의 22만 달러 빼기 C의 무형자산의 베타는 0이었어요. 여기서 얘는 곱할 필요 없고,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죠. 그냥 어차피 0 곱하기 어떤 수는 0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 이렇게 3개를 더한 값이, 이거 다 더한 게 얼마가 되어야 된다?
베타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방정식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 민선을 남겨놓고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50만 달러에서 13만 곱하기 0.85 빼기 15만 곱하기 1.3 나누기 1.4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C를 계산하면 C는 134,137.931달러가 되고, 따라서 무형자산의 출장 금액은 22만 달러에서 이거 빼면 된다 그랬죠? 빼면은 네, 85,862.068달러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소점을 좀 빼주면, 아이고, 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반올림해서 쓰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표가 완성되겠습니다. 이 금액 다 합치면은 50만 달러가 돼야 되겠죠. 이거 5개, 4개 다 합치면 50만 달러가 딱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제 풀이는 네, 이 정도로 할게요.